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오랜 세월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마법 또는 주술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마녀 혹은 마법사라고 불렀고요. 과거의 마녀는 약초사,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 또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치유사, 약사, 산파 또는 무속인의 기능을 겸하는 존재였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배 아플 때 할머니가 배 만져주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내 손은 약손이다. 그렇죠. 할머니 손은 약손. 근데 실제로 배가 나으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나쁜데요? 배가 따뜻해지면서 그때 할머니를 마녀로 오해하신 적 있나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원래 마녀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 많은 치유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는 또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그런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도 약간 관련된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 이탈리아 그 프리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기록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마녀라는 개념을 아예 그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써주고 보호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1318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마녀 사냥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1317년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던 당시 교황 요한 22세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할 뻔합니다. 다행히 암살은 미수로 그쳤지만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 교회는 경악을 하게 됩니다. 범인은 교회의 고위 사제인 주교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그럼 일어났네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주교가 교황을 죽이려고 한 방법이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주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의 파장은 실로 엄청나서 이제 마녀를 이단자로 단정할 논리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단자와 마녀를 혼동해가며 마녀 사냥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남부에서 1320년부터 1350년 사이에 약 600여 명의 마녀가 기소되고 이 중에 400명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마녀 사냥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14세기에 잇따라 벌어진 악재들로 인해서 마녀 사냥의 광기는 더 크게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시기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4세기요? 굉장히 추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14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벌어진 심각한 기후 변화입니다. 이 당시 유럽을 비롯해서 지구의 기온이 평균 2도씩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악마 아니에요? 예, 하늘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죠. 그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검은 비인가요? 이 모습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중세 시인인 단테가 쓴 신곡 그리고 지옥편에서 묘사한 제3지옥의 모습입니다. 단테는 이 3지옥을 하염없이 춥고 그리고 저주받은 비와 우박 그리고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가운데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 발기는 곳이라고 묘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14세기 초에 기후변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소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세상은 단테가 묘사한 지옥과도 같은 모습, 지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농사는 심각한 흉작을 맞게 됩니다.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때로는 아예 상한 음식을 먹고 죽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혼란한 유럽에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패스트. 14세기 중엽 전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에서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그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소빙하기로 인해서 대기근이 길어지면서 굶주림으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졌겠죠. 그러다 보니 전염병의 피해도 더 커진 겁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 벌어진 이 100년 전쟁이 이어지면서 유럽인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와, 진짜 초토화됐겠다. 인구학자들에 따르면 이 기근, 전염병 그리고 전쟁 셋을 가르쳐서 과잉 인구의 3대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이제 세상에 그렇다면 무엇이 찾아올 것인가? 종말이 곧 찾아올 것이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 같으세요?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네요. 네,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하늘에서 악마가 죽음의 화살을 쏘고 가운데에서는 또 죽음의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네.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게 누구 탓이다? 악마 탓이다. 악마의 탓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닥쳐서 악마가 전 세계에 날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악마에 대한 두려움에 이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당시에 되게 진짜로 이 모든 거를 악마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잘 믿었죠. 안 되시죠? 네.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굶주림과 죽음에 절망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원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와 결탁해서 세상을 어지럽힌 죄인들을 찾아 없애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악마와 결탁한 사람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녀? 마녀. 예, 바로 마녀입니다. 이때 마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484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마녀를 새로운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령, 즉 교황의 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아예 인정해버렸구나. 이 교령은 이전까지 착한 마녀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의 인식마저도 완전히 뒤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들 귀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남녀할 것 없이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에 따라 이 지역의 해당 종교 재판관이 해당 범죄에 대한 교정, 투옥 및 처벌의 진행을 허용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교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녀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사실 이 교령에서는 악마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마술을 쓰는 사람들을 마녀, 마법사라고 아예 정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악마의 하수인을 이단 재판관들이 잡아서 처벌하라고 요구했던 거고요. 왕이나 영주가 종교 재판관들을 도와서 마녀와 마법사를 처벌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교령은 마녀 사냥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허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황의 명령에 힘입어서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이 등장합니다. 마녀 사냥의 교과서요? 네,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책의 정식 이름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라틴어로 사악한 여성에게 가하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즉 마녀 잡는 망치라는 의미죠. 저것도 왠지 안 읽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필독서.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마녀를 악으로 규정하고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마녀의 망치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악마와 마녀란 어떤 존재인가, 마녀가 어떻게 악마와 계약을 맺고 사악한 힘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마녀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 이 마녀들을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신문해야 하는지, You have all been found guilty of witchcraft and consorting with the devil. 즉 재판과 처형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녀 사냥의 교과서인 셈입니다. 마녀 사냥의 교과서도 있었어?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소속의 2명의 종교 재판관입니다.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가장 재판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교황 쪽이래. 하인리히 크라머, 그리고 야콥 스프랭어라고 하는 두 수도사이자 종교 재판관입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마녀를 단죄할 신학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저 쓴 저자가 악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마녀는 어떻게 진짜요. 악마랑 무슨 네. 하는 것도 모르는데. 자, 여기서 정식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의 망치는 발간 후 빠르게 전 유럽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안 읽으면 죽으니까. 안 읽으면 죽으니까. 오답입니다. 혜성 씨. 정답. 혜성 씨. 그때 그 시기상으로 네. 활자가 발명됐던 때 아닌가요? 오. 정답입니다. 네. 구텐베르 막 그때인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구텐베르그의 유럽의 금속 최초. 활자가 1455년에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에 인쇄소가 생겨났고 인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게 마녀의 망치를 위한 인쇄소였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의 덕을 가장 먼저 본 책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입니다. 맞아 떨어졌네. 네. 그렇죠. 저 당시에 마녀의 망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뭐 성직자, 그 다음에 뭐 신학자, 법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하나의 필독이었죠. 필수적으로 이제 읽고 대중적으로도 이제 결국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 책 때문에. 최악의 책인데요. 네, 정말로. 아니, 도대체 이 책 안에 마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길래 그래요?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마녀가 설마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많았고, 악마가 직접 세상에 해악을 끼치면 되지 왜 굳이 마녀라는 하수인을 두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악마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뭐가 필요하다?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리고 메신저 그 같이. 매개체가 바로 마녀라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이런 새로운 논리를 바탕으로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 이미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주변에 막 해골들이 있잖아요. 뼈 조각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사람 손이 보이고 뼈 조각 보이고. 그리고 그 특유의 무서운 표정이 있어. 음산한 표정. 자, 마녀의 망치에서는 마녀가 갓난아기를 죽여서 그 시신을 재료로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녀가 뭔가 부글부글 끓는 냄비 앞에서 이상한 재료들을 막 넣고 이렇게 휘휘 젓는 그런 모습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마녀하면 떠오르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능력도 바로 이때부터 굳어지고 확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러네. 해리포터도. 빗자루 타고 퀴디치 경기를 하던 해리포터한테 조상님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이 그 조상님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당시에는 빗자루만 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온갖 탈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건초를 긁어 모으는 쇠스랑 있죠. 그리고 난로의 장작을 뒤집는 부젓가락, 그런 걸 타고 다녔다고요? 여기에 염소,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까지도 타고 다닌다고 아니, 그거 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본 사람이 했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하지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마녀들은 이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집회를 열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마녀들의 집회를 사바스라고 부릅니다. 사바스. 마녀의 망치라는 이 책에는 마녀라면 반드시 악마들과의 연회에 참석해야 하고 이 연회에서 정말 온갖 악행이 다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마녀들이 어떤 일을 했던 건지 그 모습을 상상한 그림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축제네 축제. 화려하죠? 마녀들의 파티입니다, 말 그대로. 그쵸. 악마들과의 파티. 가운데는 뭐가 보이세요? 가운데도 무슨 염소 비슷한 건가? 염소 엉덩이에 뭐 얼굴을 받고 있는데요? 맞아. 네,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저 염소가 바로 악마의 대장인 상징 악마의 사탄이. 대장 사탄? 루시퍼입니다. 아, 루시퍼. 루시퍼예요? 마녀가 그리고 한 마녀가 그의 엉덩이에 쿨을 받고 있는데 엉덩이에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악마를 주인으로 섬기고 복종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악마에 복종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보시면 왼쪽 밑에 악마 같이 생긴 사람이 여자 껴안고 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악마와 마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녀의 망치에서는 이렇게 마녀가 악마와 연회 중에 난잡한 성관계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악마로부터 사악한 힘을 전수받는다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어머나. 자, 또 연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만찬인데, 그렇죠? 이 만찬에 무엇이 등장? 뭐 또 피가 있지 피맛이겠지 않을까요? 피. 예. 피맛, 일단 피맛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지?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이를 바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소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림에서는 마녀가 염소 모습을 한 악마에게 아기를 산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밑에는 말라서 안 건드리고 위에 살 포동포동한 친구 받아가는 거 밑에는 거의 죽은. 죽은 아이이고 거의, 위에는 거의 살아있는 신체. 아이를 악마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제물로 바치고 얻게 된 마녀의 능력 뭐가 있을지 규현 씨가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우박과 폭풍, 악천후를 부른다. 마법을 걸어 인간과 가축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에게 불임을 일으킨다. 슬쩍 만지거나 쳐다보는 것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정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쁜 거 다 져주네요. 싹 다. 자연재해라든가 뭐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마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녀의 망치에 따르면 마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끔찍한 살인자이자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범죄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들을수록 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세월 이단을 추적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즉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마녀의 행위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마녀에 대한 온갖 구전, 설화까지 집대성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교황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의 교령, 그다음에 당대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쾰른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들의 승인서, 교수님들의 서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서명까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된 책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약 2년 뒤에 이 책에 오류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하지만 이 재미난 책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마녀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온 사회가 그래서 마녀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전역은 이제 마녀 사냥의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아 끔찍하다 왠지. 아니 뭐 경찰이 잡아요? 아니면 뭐 누가 마녀를 잡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종교 재판소에 소속된 종교 재판관들이 마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 재판관들은 원래 이단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마녀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권력이 엄청 세졌겠다. 자, 그런데 과연 종교 재판소만 마녀를 재판했을까요?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의 재판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Accuse this woman of the craft of witchery. Behold the eyes of the demon. 교수님 그러면 네. 재판을 하려면 고발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원 씨 만약에 고발하려고 그러면 뭘로 고발하시겠어요? 마녀나 마법 같은 범죄로.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인다. 뭐지 저 분위기는? 고마워. 갈게. 어디로 가면 돼? 재판이죠. 예, 당시 유럽에서 이 마녀를 재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체계가 갖춰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판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마녀를 잡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와, 최악인데.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어떤 고발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살펴볼 사례는 1580년에서 90년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났던 알자스 로렌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치안판사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니콜라스 레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니콜라스 레미는 약 800명의 마녀를 사형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농촌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리에트. 그런데 이 마리에트가 이웃에 사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다 같이 일해놓고 클라우드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더 많은 건초 더미를 가져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마리에트는 클라우드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의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행은 클라우드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에트가 사는 마을에서 또 다른 남자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또다시 닭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흑사병이구나. 이제 사람들은 마리에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 없는 말들을 하나 둘씩 붙이게 돼요. 즉 마리에트가 검은 염소에 올라타는 것을 봤다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마리에트가 악마를 소환해서 사람들을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자 처음에 이 마리에트와 말다툼을 벌였던 그 클라우드가 마을 대표로 나서서 마리에트를 아예 마녀로 고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미운 사람 고발한 거네요. 심지어 피해 입었던 사람들. 자, 이런 황당한 고발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진 사례는 사실 되게 많아요. 결국 마녀 재판은 사실상 각종 복수의 수단 또는 이해관계가 걸린 싸움에 이용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올리비아 씨, 그때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마녀로 몰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그 재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고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마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애기도 있었고 뭐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잠을 너무 깊게 자는 이유로도 고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잠을 깊게 자면 악마를 만난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잠을 깊게 자는 거를 고발할 정도면 죄죠. 거의 뭐 부부네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거의 가족끼리 뭔가 거의 고발을 하네. 사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즉 사회적인 보호망이 약한 약자들이었는데 특히 마녀로 많이 몰렸던 이들 중에는 산파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가진 산파들을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직업적인 경쟁 상대로 여겼거든요. 그래서인지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 이들을 마녀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즉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산파들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마녀로 지목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야, 끔찍하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재판을 받았을까요? 벌써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지금부터 악명 높았던 그 마녀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되나요? 무서운데요.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무슨 말도 아니고.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돋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에?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빠져나올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퀴즈. 신문관들은 점이나 흉터 등이 악마의 표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정답. 예, 혜성 씨. 주문을 외워봐요. 주문을 외운 다음에 거기다가 대고 뭔가- 주문을 외워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본다? 네네네. 그거죠. 진짜 영화나 만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 단호하시네.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점 왜 났어? 이 점 왜 생겼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을 못 하죠. 점을 왜 생겼는지 답을 못 하는구나. 악마다. 네, 오답. 그래서 타잖아요. 네, 그럴듯하긴 한데 오답이에요. 점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러면 정답. 네. 그 보통은 악마가 자기 몸에 들어왔으면은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쑤셔보든지 뭘 태워보든지 그러면 여기가 안 아프면은 통증을 못 느껴서 못 느껴서 거기를 더 아프게 한다. 예, 아닐까요?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도구가 하나 등장해요. 설명을 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입니다. 즉 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남긴 표식의 특징은 찔러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이 표식을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cm 정도를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하지만 이 외에도 마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묶어놓고 물에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마녀는 악마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 물로 인해 받은 세례를 거부했다. 따라서 물이 마녀를 밀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거를 냅뒀단 말이야? 그리고 불을 통해서 마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불로 달궈진 쇠판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악마의 하수인이라면 불에 닿아도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증은 이런 식으로만 된다는 거죠? 당시 이 바늘 찌르기나 물 실험 또는 불 실험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 당시는 악마를 숭배하는 건 영혼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을 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당시 재판관이 마녀 재판에서 실제로 했던 질문을 한번 규현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왜 마귀에 빠졌는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날았는가? 어떻게 마귀와 성교를 하였는가? 어느 장소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는가? 이 집회를 이끈 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참석했는가? 너무 황당한 질문.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이 혐의자들은 다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 사냥에 혈안이 된 재판관들은 반드시 자백을 들어야만 했고 원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문? 바로 고문입니다.
쓰레기다 진짜. 이렇게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자백을 받기까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끔찍하지만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다. 이건 너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서기가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진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뒤에 지금 누워 있는 또 혐의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물고문 같아요. 저 입에다가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고문법은 트라파도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돌이나 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아챕니다. 네, 어깨가 빠지죠. 뼈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이 스트라파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구가 돼요.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잡혀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신문실의 이 처참한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가 지옥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서 부드러운 천이랑 같이 이렇게 삼키게 하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땡기는 그런 고문도 있었어요. 끔찍해. 그래서 고문은 뭐 상상 초월했죠. 저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가시 박힌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게 하는 거. 한 다음에 아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 고문이 이미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저라도 자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문이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녀라고 순수히 자백하지는 않아요. 또 자백을 끝내 안 하는 이유는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버텨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마녀 집회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 마녀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자신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녀 재판을 담당한 게 그냥 어줍지 않은 곳이 아니라 진짜 교회랑 영주들이랑 왕인데 본인들의 그런 시민들이랑 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가 잔인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시대에는 마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녀 재판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 판사가 남긴 말인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냈다. 만들어진 진실이죠. 못된 인간 진짜. 재판관들은 마녀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음으로써 나는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내가 마녀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뭐 처벌만 남은 건가요? 마녀로 밝혀진 혐의자들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예요. 한 곳이에요. 바로 화형대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형장입니다. 와 진짜 짠. 수많은 사람 앞으로 끌려온 이 마녀들은 처형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재판관이 긴
판결문을 읽게 되고 피고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합니다. 죄목을 들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하게 되고 마녀에게 돌을 던지고 또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리고 마지막 단계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지죠. 그림을 볼까요? 네. 마녀로 판명된 죄인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 몰려 있네요. 보면 기둥들이 막 서 네. 있죠. 네. 이 시기에는 마녀가 하도 많이 잡혀 들어오다 보니 집단 화형을 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집단으로. 하도 많이들 이제 고발돼서 죽어야 하니까 나중에 나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통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기름을 붓고 그 안에서 사람을 이제 태우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골목에서도 그냥 태워버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처형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안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쁜 마녀를 처치했으니 불행도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마녀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마녀 사냥을 지지한 걸까요? 부려먹고 부려먹고 돈 안 주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네. 뭐 사리사욕 때문에 아닐까요? 사리사욕 때문에 종교재판소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을 처형하려면 그 지역의 해당 영주나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에게 이용되게 된 겁니다. 영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신의 영지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지의 주민들이 누구를 욕을 할까요? 영주. 그렇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화살을 그들에게 돌린 거네요. 그렇죠. 때로는 국왕도 나서서 마녀 재판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마녀 재판에서 사형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 이 시기는 살아서 죽기 전까지 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텔레비 틀면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하고 하지만 이 시기는 그런 미디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배자의 존재를 나라 구석구석에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로 이 마녀 재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와 재판관 그리고 왕과 이제 지방 영주에 이르기까지 마녀 사냥을 이용하다 보니 마녀 사냥의 광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벌이 더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마녀로 몰려서 처형된 뒤에 희생자들에게 남은 또 다른 처벌은 무엇일까요? 이미 죽은 거죠. 네. 뼈 가지고 뭐 할 것 같은데? 일단 정식 장례 이런 거 아예 없을 테고. 이름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손 들고 외쳐주세요, 용감하게. 네. 정답. 예, 규현 씨. 야,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해서 말하면서도 좀. 해봐요. 그 뼈로 네. 뼈.
뼈로 사골 육수를 낸다든지 뭐 이런. 사골 육수를 낸다든지 뭐 이런. 예, 오답입니다. 정답. 왜요? 지원 씨도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지원 씨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화형에 이게 하잖아요. 네. 이 처치 곤란이 돼요, 나중에. 누군가는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 보고 치우라는 거죠. 시체를 가족들 보고 치워라. 오답입니다. 그랬네. 무슨 폴이 있지? 아, 정답. 네, 올리비아 씨. 그 마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을 다 빼앗긴 거? 정답입니다. 오. 왜냐하면 재판하고 화형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 종교인들 또 재판관들은 화형을 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람에게 받아냅니다. 자, 뭘 청구했느냐?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의 인건비, 하급관리 처형관의 인건비, 체포, 신문, 고문하는 데 드는 비용, 수수료, 거기에다가 사람들 먹는 밥값, 그다음에 밧줄을 사용했던 밧줄, 화형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죠? 네. 장작은 공짜인가요? 장작도 돈입니다. 심지어는 처형이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이 여는 뒤풀이 연회 비용까지. 다 빼. 와. 모든 경비를 이렇게 마녀로 지목된 본인이 지불해야 했는데 돈이 많은 경우, 돈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은 재산은 먹는 거죠. 그렇죠. 나눠야죠. 재판을 주관한 성직자나 재판관이 나눠 가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녀를 밀고 간 사람에게 그 재산의 일부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죠. 네, 마녀 사냥은 어느덧 벌이가 쏠쏠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립니다. 마이 갓. 그때 이제 라틴어로 약간 그런 뭐 속담 그런 약간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그놈 그러니까 큰 에몰루멘톰 이제 어떤 돈벌이가 에스트 유스티치아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라는 거는 수술한 돈벌이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뭐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희생자가 어떤 채권이 있다면 그 채무자를 불러서 이제 또 돈을 회수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났죠. 실제로 마녀 사냥을 아예 겨냥해서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나는 마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마녀 감식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영화에서 마녀 사냥꾼의 어떻게 모티브가 된 사람들인데. 이 마녀 감식인들은 이 마을 저나 마을 돌아다니면서 많게나 그거는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씩 무더기로 고소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기꾼인 거죠. 17세기 프랑스 베아른 지방에서는 장작 바케라는 마녀 감식인이 또 유명했는데 마녀 사냥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한 3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6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녀를 잡을 때마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녀 사냥이 당연시되고 있었고 광기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의 광기가 극적으로 분출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마녀 사냥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힐 만큼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던 곳입니다. 과연 어딘지 한번 떠나 보도록 할까요? 네. 어디지?
여기도 로마예요? 1000년이 넘는. 우리가 갈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독일의 트리어. 야, 여긴 모르는데. 트리어. 트리아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정말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가보고 싶은데. 진짜 오래돼 보인다. 야 여기 진짜 건물들이 와, 얼마나 오래된 걸까? 오, 뷰 예쁘다. 마인츠하고 컬른 성당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멋있게 지었어. 정말로. 진짜 멋있다. 그때 당시에는 건물 하나 질 땐 진짜 되게 정성이 온갖 정성이. 여긴 어디예요? 아, 화이트 와인. 트와인. 독일은 화이트 와인 되게 유명해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쯤 해당하는 아, 그 역사가 정도의 유산을 오래된 갖고 곳. 있는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학창 시절 때 학생들도 자주 가는 여행으로 이제 가는구나. 그렇죠. 약간 수학 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소풍 가고. 독일 트리어 지역에서 1580년대부터 약 10년간 수백 건에 걸달하는 마녀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교회와 연관이 깊었던 이 트리어에서 대체 왜 이런 참혹한 마녀 사냥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지? 당시 이곳에서 대규모의 마녀 사냥을 벌인 건 전 유럽을 휩쓸었던 당시의 거대한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한 사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건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즈음에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티칸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서 막대한 건축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문서 하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아, 면죄부. 근데 면죄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죄를 면해주는 거는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면벌부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과장 광고를 해가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교회와 교황을 크게 비판을 합니다. 잘했네.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면벌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렇죠. 수 믿음으로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당시 이런 주장은 정말로 폭탄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0년 동안 서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기독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한 세계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루터와 칼뱅 이후에. 급기야 이제 루터와 칼뱅을 따르는 이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의 교리는 이제 독일 남부지방, 동부지방,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유럽 지방으로 칼뱅파의 교리 저쪽 스코틀랜드 지방, 프랑스 남부, 그다음에 네덜란드 지방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이건 유럽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요?
두 종교가 서로를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야 저게? 기린이야? 뭐야? 왼쪽은 신교파에서 본 교황입니다. 발은 새의 발을 갖고 있고 몸은 물고기예요? 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 머리는 당나귀. 그러니까 교황을 저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교황을 저렇게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가톨릭 교회에서 본 루터의 모습입니다. 코로 물고 있는데요? 악마가 조종하는 거네. 그렇죠. 루터의 얼굴이고 그리고 루터의 코에 달린 이 나팔 같은 걸 통해서 악마의 이야기를 지금 루터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져서 결국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는데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유럽 곳곳에서는 두 종교 간의 전쟁이 거의 100년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에이구 참. 교수님 그러면 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네. 종교 전쟁이 마녀 사냥과 또 영향이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마녀를 가장 맹렬하게 박해한 시기는 바로 이 구교와 신교, 가톨릭 교파와 개신교파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선 가톨릭의 경우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영역을 잃었잖아요. 일부가 뛰쳐서 독립해서 나간 거죠. 네. 더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저 큰일 나죠. 남아있는 땅을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에 집안 단속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 있죠.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계 안에 있는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갖가지 민간 신앙, 특히 악마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아예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마녀였고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일의 트리어였습니다. 아 걱정된다. 특히 트리어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의 3대 중심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이곳에서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요한 폰 쉐넨베르크라는 주교인자 성직자입니다. 쉐넨베르크 대주교는 자신의 땅에서 죄를 말끔히 지우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져야 되는 죄인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아휴. 아하. 이런 대주교의 의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트리어는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가 그 지역의 영주의 역할까지 함께 맡아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주교의 주도하에서 트리오에서 이제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2개에 달하는 마을에서 370여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대주교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느냐? 여기엔 대주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지식인, 트리오의 엘리트들,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모조리 잡아 없애겠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긴급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녀 재판이 가장 극심할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아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마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오에서는 8살난 어린아이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 이 아이는 마녀가 자기를 집회로 데리고 갔다. 뭐 순간 이동을 시켰다. 염소 타고 날아가는데 나를 태웠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자기가 집회에서 본 마녀의 이름을 하나 둘씩 불러댑니다. 아는 사람 이름들을 줄줄줄 불어대는 거죠. 와, 그거를 고지것들이 믿는다고. 그런데 이 광기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마녀로 끌려오는 사람들의 신분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귀족, 엘리트, 부유층,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트리어에서는 시장 2명과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 시장까지. 이때 마녀로 트리어에서 처형된 37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명가량은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정부, 시행정부에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개신교는 이렇게 마녀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개신교도 기본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톨릭 세계랑 똑같아요. 악마가 판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마녀 사냥은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이제 악마가 있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발로 짓밟고 있는 아래 십자가 보이시죠? 네. 마녀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따르는 존재이고 사탄을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 신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야. 십자가를 저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녀 사냥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개신교 국가인 스코틀랜드였습니다.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6세라는 인물인데 개신교는 제임스 6세에게 협조해서 마녀 재판을 관할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마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3,000여 명의 마녀가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끔찍하다. 이렇게 카톨릭 세계와 개신교파의 지역 세계는 각자의 논리로 마녀 사냥을 이어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막 미쳐 돌아가는 마녀 사냥 속에서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의심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녀로 지목돼서 처형당한 사람들, 특히 고위층의 귀족들이나 지식인들, 진짜 마녀였을까? 마녀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프랑스로 돌려보겠습니다. 1632년 프랑스 중부에 있는 루댕이라는 마을에서 이런 의심에 불을 지피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17세기에 벌어졌던 세기의 재판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루댕시에서는 매우 기묘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마녀들은 대부분 고발을 당해서 재판정에 끌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루댕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악마에 쓰였다고 자백하는 여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성직자가 서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가 누워 있나요? 여인.
어떤 여인인 것 같으세요? 수녀. 예, 바로 이 수녀의 정체는 이 루댕이라고 하는 시에 있던 우르술라 수녀회에 소속된 수녀였습니다. 는 기괴한 모습으로 팔다리를 비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증상을 보인 수녀가 한 명이 아니라 같은 수녀원에 있는 17명의 수녀가 이 비슷한 발작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뭐야?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놀란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이곳 루덩시를 찾아와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녀다. 마녀죠. 마녀다. 자, 마녀이지만 좀 특별한 마녀입니다. 뭔가 악마가 이렇게 악마에게 들어왔다. 씌운, 네. 악마에게 씌운 마녀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원장 수녀의 몸에는 무려 6마리 이상의 악마가 몸에 깃들어 있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집니다. 이 원장 수녀의 몸에 어떤 악마가 들어 있었는지 그림을 볼까요? 자, 원장 수녀입니다. 쟈 데상슈라고 하는 원장 수녀인데 신학자들이 내린 진단은 이렇습니다. 원장 수녀의 이마 한가운데 레비아탄이, 오른쪽 옆구리 두 번째 갈비뼈에 발람, 오른쪽 옆구리 마지막 갈비뼈에 암만과 이사카로니, 그리고 위장 속에 아스모데우스와 베헤모스라고 하는 악마가 깃들었다. 정말 인간의 상상력은 무슨 소리야 대단하네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라고? 제정신이 아니네. 자, 이 악마들이 가장 신성하다는 곳으로 생각되는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의 몸에 깃들었다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래서 수녀들에게 곧장 악마를 쫓는 구마 의식,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이 구마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렇게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검은 사제들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넌 누구냐? 그쵸, 넌 누구냐? 이름을 밝혀야만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넌 누구냐 해보세요. 넌 누구냐? 하다가 성직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반복해요. 넌 누구냐? 어떤 성직자냐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 마을의 교구 사제로 있던 위르뱅 그랑디에라는 신부님을 지목합니다. 신부를 지목했다고요? 예. 기묘한 사건에 의외의 인물까지 용의자로 몰리자 이 재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놀라운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 13세의 재상이자 수석 대신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입니다. 리슐리의 추기경. 규현 씨는 리슐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또 처음으로 했던 삼총사라는 뮤지컬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왕을 뭐 철가면 안에 가둬가지고 뭐 지하 감옥에 막 가둬두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사실 리슐리에는 프랑스 절대 왕정의 확립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였습니다. 사실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인 이상은 그가 모셨던 국왕 루이 13세의 왕권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힘센 귀족들, 대귀족이죠. 대귀족들과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리슐리에는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세력이 요새화된 성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왕 권력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루댕시에도 바로 그 성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수녀들에게 악마를 들러붙게 했다라는 의심을 받았던 바로 그랑디의 신부였습니다. 야. 그래서 리슐리에는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루당의 마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거의 유럽 전체에 그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루당 그 지역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 재판을 보러. 재판은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하죠. 아 뭐야? 뭐야? 네, 대표적인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발이 없어졌네. 저기 막 피가 흘러나오고 있네. 거의 다리의 정강이 뼈를 으깨는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는 뭐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그랑디의 신부는 줄기차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랑디의 신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고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악마 사건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자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랑디의 사건에서는 재판관은 신부를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랑디의 신부는 이제 도시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재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정치 재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랑디에는 악마의 하수인으로 결정이 나고 결국 처형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슐리의 의견에 반대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마녀 사냥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마가 들린 수녀들의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다. 아니 저거 연기 같은데? 라고 두 편으로 갈리게 돼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랑디의 신부가 세력 다툼에 희생당했다라는 의심도 싹이 트고요. 어느새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마녀와 마술 그리고 악마라는 프레임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이 17세기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카르트가 등장했던 시기고 그런 데카르트가 주장한 합리론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오호. 그리고 수학, 과학, 의학들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더 이상 중세 시대의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게다가 100년 넘게 유럽을 휩쓸었던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유럽을 휩쓴 거대한 갈등, 종교적인 광기도 차츰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프랑스에서는 왕권 강화를 추구하던 강력한 왕이 루이 13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인물의 마녀 사냥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당시 루이 14세가 절대적인 권력, 절대 군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령하에서 프랑스의 모든 지역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걸 통일적인 사법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이렇게 통일된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방 재판소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마녀 사냥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669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마녀 감시인이 일련의 사람들을 마녀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때 24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이제 판결을 받고 지역 재판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4세는 뭔 소리를 하냐? 사형 취소. 그리고 지방 재판관들이 이들 재산 몰수했다며 다시 돌려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무분별하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던 마녀 재판이 이제 거의 제동을 줄어들겠네요.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루이 14세가 즉위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인 1682년 태양왕은 이제 왕령으로 마녀 재판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첫째, 주술의 실제를 부정하고 마술과 마법, 마녀 재판을 폐지한다. 둘째,
주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체형에 그친다. 셋째, 마녀들의 행위는 악마와의 계약이 아닌 단순한 미신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황의 칙령에 완전 반대는 그렇죠. 내용이네요. 다른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리 마녀 사냥을 뭐 악마의 사주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미신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악마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이 아니라 뭐냐 하면 사기꾼이거나 환상에 시달리는 심약한 사람들이거나. 아, 이런 거 루이 14세 할 때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좋은 일을 한 왕인데. 그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어딘가 기이하고 뭔가 으시으시하고 오싹한 이 마녀 사냥은 드디어 종식이 됩니다. 자, 마녀 사냥은 사실 단순한 미신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교회와 영주, 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녀라는 절대 악을 만들고 이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순간, 깨어있지 않은 순간, 그래서 쉬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마녀 사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이 마녀 사냥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 속에서 폭력을 자행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마녀 사냥은 지금 언제든 나에게든 그리고 여러분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